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33회 합격하신 이유곤 평가사님과 합격 수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유곤 평가사님의 가장 큰 특징은 생동차로 1년 2개월 말에 합격하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론 공부 방법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사님, 이론 공부 방법 얘기하기 전에 요 얘기 좀 하고 싶었다고 하신 게 있었는데요.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이론 과목이 실무, 이론, 법규 세 과목 중에서 가장 좀 난해하고 모호해서 좀 고생을 많이 한 과목이었고요. 그래서 중간에 공부 방법을 다시 찾고 좀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고민했던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기대됩니다. 네, 이론은 몇 점 나오셨죠? 45점 받았습니다. 오, 잘 받으셨네요. 이번 시험이 어려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몇 년 후에 들으실 분들을 위해서 잠깐 코멘트를 남겨놓으면 올해 이론은 40점 넘은 사람이 합격자의 2배수밖에 안 될 정도로 꽈락률이 75% 정도 됐기 때문에 사실 다 40점, 41점, 42점의 사람들이 다 몰려 있어서 45점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꽤 좋은 점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구체적인 얘기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공부했는지 개략적으로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5월에 진입을 했지만 실무랑 법규를 하느라 이론을 가장 마지막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8월 정도에 기본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월하고 9월에는 밀린 기본 강의를 빠르게 듣는 절차를 겪었고, 그리고 10월에는 GS를 좀 써보면서 이상한 점을 느껴서 그때 좀 방법론을 다시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11월부터 서브 작업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11월, 1월까지 서브를 좀 만들어 보고, 그리고 4월부터 서브 완성하고 계속 암기해 나가면서 7월에는 좀 빨리 좀 암기 템포를 늘려가면서 시험장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 강의 듣고 생동차를 하는 와중에도 시행착오를 겪고 그 다음에 공부 방향을 잡아서 서브 작업하고 서브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깊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9월에 기본 강의 들으셨다라고 했는데 밀린 기본 강의였잖아요. 맞습니다. 요거는 어떤 식으로 들으셨어요? 일단 뭐 진도가 밀려있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회독에서는 많은 것을 하지 않고 빠르게 개념들과 첫인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복습이라든지 뭐 아니면 수업 중간에 내주는 퀴즈 같은 거 전혀 참여하지 않고 그냥 강의만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GS에는 참여를 했는데 그때는 범위를 주어지기 때문에 전날에 주는 범위만 단기 암기를 해서 금요일 저녁에 외우고 토요일에 약간 현출하고 그런 식의 암기만 하면서 진도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최대한 기본 강의를 빠르게 듣는 거를 목적으로 2개월 동안 보내셨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10월에는 아까 시행착오를 겪었다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다라고 느꼈어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이제 문제를 내주시기도 하고 범위를 내주시기도 하는데 그때 있는 기본서에 있는 것들을 그냥 통으로 외워서 토요일에 쏟아내고 그걸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드는 의문점은 시험에 이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걸 못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론은 좀 물어보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사례 문제가 나오면은 또 바뀌기 때문에 심지어 강사님들마다의 답안이 굉장히 달라서 뭐 이걸 내가 외운다고 해서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이 모든 경우의 수를 외울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점을 찾았던 것 같아요. 10월 달에. 그럼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냥 이거 다 외우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나봐요. 네네. 이거 다 외우면은 시험장에서 이 중 하나가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거를 되게 빨리 캐치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상하다.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합격자들을 그때 많이 찾아갔고요. 그리고 혹시 다른 학원 선생님들은 다르게 가르치는지 어떤 사전적인 접근에 대한 방법론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서 타학원 강의도 많이 수강을 했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개별 스터디원들한테도 계속 물어보면서 좀 방법론을 모색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모색한 결과 앞으로 이런 공부 방향을 결정했던 것 같은데 결론은 뭐였습니까? 결론은 일단 이론은 법규랑 다르게 통으로 외우는 거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면 문제 핀트가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 사안포섭을 하면 또 거기 안에 엮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어를 통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것만 들어가면 외운 느낌이 확 나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발라내서 걔네만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례에 맞게 나머지는 그리고 내가 이해한 내용대로 그걸 엮어서 이제 프리스타일로 답안을 쓰는 연습,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덩어리가 아닌 블록을 외우는 거, 그리고 일반론 목차를 다른 물음에 유추 적용해서 끌어 맞추는 연습, 그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이론 공부 방법은.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문제 답을 외웠는데 네네네. 어떻게 보면 그거를 조금씩 쪼개서 아까 표현하신 대로 네네. 문단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문단 안에 이것만 들어가면 얘 외웠다 느낌 나는 그 채점 팀장들이 동그라미 치는 그 키워드만 외우고 나머지는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아는 거를 제가 엮어서 이해한 대로 풀어 쓰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공부 전략을 바꾸니까 어떻게 좀 바로 효과가 있던가요? 제일 먼저 효과가 느껴진 건 일단 암기량이 줄어들고요. 왜냐면 최유용을 나는 한 페이지를 외웠는데 한 문단당 3단어씩만 외우겠다고 하니까 양이 거의 뭐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례 포섭하는 문제, 그리고 내가 아는 논점이지만 좀 다른 핀트로 물어보는 문제를 좀 유연하게, 왜냐면 뼈대만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좀 재조합하기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런 키워드를 발라내서 이해한 대로 풀어 쓰는 게 통으로 외운 것보다 저는 유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예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도 내가 비슷한 일반론 목차에서 그 문제 핀트에 맞게 좀 유추 적용하기에도 이렇게 외우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방금 얘기한 그 어떤 표현 중에 뼈대만 외웠다라는 표현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뼈와 살을 그대로 외웠으면 네네. 지금은 뼈만 이렇게 달랑 외워가지고 네네. 문자에 맞게 네. 살을 네. 붙여나간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향성을 10월 동안 잡으셨고 11월부터 한 1월 정도까지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기본서를 제가 말했던 그 뼈대만 남기기에는 부연 설명이나 답안 적합하지 않은 그런 설명들이 같이 읽히는 것 자체가 좀 번거로워서 목차집을 구해서 거기 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만 들어가도 꼭 외운 느낌이 나는 키워드들을 발라냈습니다. 그 어절을 한 2개에서 3개 정도, 정말 중요하면 5개까지 그걸 발라내는 작업으로 서브 작성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서에 안 나오는 GS 논점들, 그것들을 이제 서브에 계속 첨가해 나가면서 서브 작업을 했습니다. 이때는 암기를 한 건 아니고 나중에 암기를 하기 위한 이 초석을 다지는 기간으로 썼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서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업하셨는지는 이제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이따 따로 떼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월부터 1월까지는 일단은 서브 작업을 중점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월까지는 1차 하셨죠? 네, 3월에는 1차 부담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실무를 끝까지 해야 됐었기 때문에 이론이랑 법규 공부는 거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월에서 이제 마지막 1차 붙고 나서 막판 3달 스퍼트, 여기 중요하죠. 네, 이때는 암기 빼고 나머지가 다 돼 있어야 그 암기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월에는 그 밀려서 못 맞췄던 서브를 좀 완성을 시키고, 그리고 10분할 암기를 했습니다. 일단 암기가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 원래 목표는 5분할이었지만 안 되더라고요, 첫 주 해보니까. 그래서 10분할 암기를 2번 정도 하는 기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5월부터 이제 5분할 암기, 그리고 6월, 7월에는 3분할, 2분할 암기, 이렇게 암기를 점점 압축적으로 줄여나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4월 전까지는 뭐 이제 4월에도 조금 하셨다고는 하지만 서브 딱 만들어 놓고 네. 시작하면은 서브만 쭉 외우는 그런 네네. 식으로 공부를 하신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막판에는 네. 이론 서브 외우고 법규 서브 외우고 그냥 하루 종일 서브 외우는 식으로 공부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3기 논점을 제가 다른 학원 것들까지 다 합쳤기 때문에 그 논점을 계속 추가해 가면서 그 범위에 있는 것들은 5분할, 3분할로 해당 범위를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또 추가하면서 네네. 계속 돌리면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생동차 붙나 봅니다. 자, 그러면 개략적으로는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한 건요, 일단 서브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강사님들 교재가 그 내용이 이제 뼈와 살이 있는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 네. 내가 뼈대만 남긴 서브를 따로 만들었다 네, 네. 라고 하셨잖아요. 잠깐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신 건가요? 네, 시장 분석으로 예시를 들고 싶은데요. 여기 6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분석, 시장 획정 이런 게 있다고 치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게 사실 길게 부연 설명까지 하자면은 뭐 9줄, 10줄이 넘는 분량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이것만 들어가면은 아, 얘 외웠다, 이런 마음이 드는 키워드들이 이제 있어요. 채점 팀장들도 그걸 보면서 채점을 하는데요. 뭐 시장 획정이라고 친다면 뭐 구분 획정, 종류 특성, 구분 시장, 시장 세분화, 그리고 영향력 범위 어디까지인가, 뭐 이런 얘기를 넣어서 이제 시장 획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수요 분석이라고 치면 잠재 유효 수요, 수요의 강도, 용도에 따라 초점 달리,
뭐 이렇게 어절 단위로 얘네를 솔직히 용도에 따라서 좀 달리라고 하면 이걸 아는 사람들은 무슨 말 써야 되는지 이미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머리가 되는 어절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뭐 주황색, 뭐 붉은색 요 색깔들은 혹시 의미가 있나요? 아, 네, 의미가 있습니다. 그 형광펜으로 그 목차 위계를 표시해 주는 게 빨리 읽을 때 훨씬 도움이 되고요. 그 한눈에 이 논점의 목차가 몇 개였는지를 확인하려면 그 목차의 위계별로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이윤규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가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키워드 중에서도 동그라미 친 건 뭐냐면 시장 분석이 10점으로 나올 수도 있고 20점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워낙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키워드를 한 문단당 한 5개, 6개 정도 저는 잡아놨는데 이게 만약에 짧게 나온다면 아니면은 사안 포섭을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로 나온다면 이 키워드를 다 쓰다가는 포섭을 못하거나 배점이 넘치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동그라미로 다시 한번 키워드 중에 키워드 정말 배점이 모자란다면 이거라도 쓰고 넘어가야 한다는 강조 표시를 다시 한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10개의 키워드를 한 번에 떠올리기는 정말 어려워요. 근데 한 2개 그거를 부연 설명하는 4개씩을 외우면은 2개가 먼저 떠오르고 그거에 대한 4개, 4개씩이 떠오른다면 8개, 10개를 외우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위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키워드도 어떤 풀 버전 키워드와 네. 약식 버전 키워드고 네. 그 약식 버전 키워드를 외우면 네. 오히려 나머지가- 하위권은 네. 외우기 쉬워진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 어때요? 이렇게 지금 키워드 위주로 네. 뼈대를 남긴 서브를 만들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옛날에 이런 공부할 때 돌이켜보면 뭐가 키워드인지 모르는 경우 아니면 이거 키워드인 것 같다라고 막 동그라미 치고 네. 잘못 동그라미 치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시행착오는 안 겪으셨나요? 네, 저도 여러 번 이걸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고 싶었던 얘기는 서브는 시작부터 만드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답안 분량에 대한 감도 없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뭐 키워드 중에 키워드가 도대체 뭔지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기 때문에 GS도 어느 정도 해보고 그리고 한 2, 3회독 정도 해봤을 때 그때부터 서브를 만들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키워드는 시험 직전까지 계속 바꿉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화이트를 한 4번, 5번 덧칠한 것도 있어요. 내가 키워드라고 생각했는데 뭐 다른 예시 답안이나 다른 단연차 수강생들 보니까 이거보다 이 얘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면 계속 바꾸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감을 잡고 나서는 만들 때 네. 어차피 고치는 걸 고려해서 너무 완벽한 키워드에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브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론의 공식 질문이죠. 이론은 범위가 늘리자면 한도 끝도 없다. 논문도 이거 다 봐야 되냐? 이런 식의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볼 것인가? 평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까지 보셨나요? 네, 말씀 주셨듯이 저희 시험이 범위를 잡기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가 1년에 4개밖에 안 나오고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으로만 접근을 하면 구멍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기준은 이게 출제될까가 아니라 남들이 이걸 아는지를 기준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남들도 못 풀면 그건 문제가 안 되고요. 그리고 남들이 풀면 그때 내가 못 썼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올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걸 했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 상대평가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네. 내가 정답 맞출 필요 없다. 쟤보다 하나만 더 쓰면 된다. 맞습니다. 이런 느낌인 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보셨나요? 네, 저는 시중 문제 학원 한 3개, 4개에서 출제하시는 마지막 3기 모의고사를 직접 응시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논점들을 다 커버를 해놨고요. 그리고 논점별 중요도를 잡는 것도 GS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이상 3기 GS에 출제된 거를 저희는 뭐 3일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키워드들을 통암기 하듯이 뭐 누구 한 명만 강조를 했거나 GS에 많이 나오지 않은 논점들은 걔네들도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하기엔 너무 찝찝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대신 키워드 밀도를 좀 떨어뜨려야겠죠. 그래서 한 문단당 한 2단어 정도, 한 단어 내지 2단어 정도로 최소한으로만 잡아놓고 만약에 나왔을 때 그 키워드로 어떻게든 우려먹어서 배점을 채우겠다는 마인드로 그런 식으로 키워드 밀도 조절은 했지만 논점을 버린 건 거의 없습니다. 아, 그 중요도를 이제 시중 강사님들 문제를 싹 모아서 한 번 이렇게 날 잡아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다. 매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푼 게 아니라 그 주에 나온 것들을 평일에 내가 듣지 않는 강사님이 뭘 냈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서브에 내게 대비돼 있는지 확인하고 안 돼 있으면 추가하는 식으로.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정도, 일주일에 3번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실 이론 같은 경우는 스터디 문제, 시중 강사님 문제를 뭐 다 안 보시는 분들도 비중도 꽤 높은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많이 안 보시는 이유는 너무 시간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시간 대비 효율을 생각해서 너무 이렇게 퍼뜨리지 않는다. 그래서 1명 혹은 2명만 보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먼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물론 이론이 안 해온 논점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브리타가 나오지만 모르면 못 쓰는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연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꽈락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저는 범위를 최대한 넓혀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시중 강사님 문제들을 제가 풀답안을 모두 쓴 게 아니고 내 서버에 있는 내용이면 바로 넘어가고 없는 내용인 것만 스크랩하고 그리고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될 키워드만 표시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100점짜리 하나를 다 모르지 않거든요. 그 중에 한 2, 30점 정도 내가 모르는 게 나오면 서버에 추가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그렇게 저는 투자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그러면 나는 강사님 거 한번 다 정리하겠어 라고 정리를 하면 그 감정적으로 되게 심한 허들이 오는 게 이거는 정말 범용성이 없는 답안이다. 이건 정말 아니 이렇게 답안을 어떻게 써? 네. 이런 경우가 확 와닿는 이거를 서브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어떻게 하셨나요? 그런 문제들도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물어보지 않은 이상 이렇게 쓸 일 없을 것 같은데 하는 되게 특정적인 문제들도 있고 너무 지엽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서브 맨 마지막에 버리기는 아까워서 이렇게 몰아놓기는 했는데 마지막에 안 봤습니다. 그런 것들도 버리면서는 해야 될 것 같고 버릴 건 버리되 이분들이 강조해서 챙길 만한 것들은 최소한의 키워드만 잡아두고 챙겨두자는 게 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여러 강사님 답안 보면 똑같은 기출문제도 다른 스타일로 푸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셨어요? 제가 기본 강의를 들은 강사님 거를 우선적으로 택했고요. 왜냐면 제가 익숙하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잘 써 보이는 게 있으면 그걸로 대체를 했지만 여러 가지 버전을 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취사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답안 엄청 좋아 보이는데 기존 거랑 바꿀까? 아닌 것 같아. 그냥 그대로 가자. 이런 식으로 하나만 남겨놓고 계속 버리는 식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론의 전체 범위를 다 커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가사님이 아까 얘기해주신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아까 공부 방법론 이제 제가 들은 걸로는 이렇게 너무 묵직하게 외우지 말고 뼈와 살까지 외우지 말고 뼈대만 외워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돌려쳐서 쓸 수 있게 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평가사님은 어쨌든 범위를 많이 넓히자라는 쪽이었잖아요. 네. 그렇게 공부 안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어차피 이론은 범위가 넓히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거, 뭐 총론적인 거 이런 것들 기본 뼈대 잘 암기해서 그거를 잘 돌려쳐서 쓰면 뭐 꽈락은 안 난다 그럼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평가사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브리타를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분명히 내가 모르지만 내가 배운 거에서 좀 응용해서 돌려막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브리타 중에는 모르면 전혀 손도 댈 수 없는 암기성 소문 같은 것들이 꼭 나오고 있는 출제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게 올해 기준으로는 4번이나 2-1번 같은 것들이었고 그리고 32회 기준으로는 2번의 감정평가 윤리 그런 문제들은 뭐 돌려 막아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초과 토지가 뭔지 모르면 전혀 쓸 수 없는 문제들이 꼭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걔네들을 전부 다 통 암기해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그 중요도에 맞게 키워드 한두 개씩만 외우더라도 충분히 돌려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범위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이거를 다 돌려막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요즘 트렌드상 조금 쉽지 않아 보인다.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지엽적인 암기도 신경을 써야 된다. 자, 알겠습니다. 평가사님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론은 몇 가락만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편이잖아요. 네. 평가사님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론이 고득점을 의도하기는 좀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시험에도 제가 시험 보기 전에도 그랬고 계속 암기성 브리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 빼고 나머지 다 잘 쓰면 꽈락이 안 나오긴 했지만 사실 시험이 다 내 뜻대로 되지는 않거든요. 남들한테 쉬웠다고 하는 것들도 갑자기 나한테 시험장에서 안 쓸 것까지 대비를
해서 면과락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50점 정도 그리고 합격자 평균 정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암기성 소모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정도는 해줘야 이론 공부한 거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어떻게 그 전략이 잘 들어맞은 것 같나요? 네, 제가 앞에 얘기했던 기준들을 이번 시험에 적용을 해보자면요. 1번, 4번은 좀 대비를 해서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하고 2번, 3번은 대처를 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번은 그 중에서도 모두가 강조했던 중요 쟁점이었고 4번은 GS에는 나오지 않았던 꽤나 지엽적인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면과락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중요 쟁점 1번을 정확하게 외웠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GS에는 나오지 않았어도 지엽적인 개념까지 좀 챙겼어야 하고 그게 4번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두를 당황시킬 만한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이 좀 기준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3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거에서 돌려막는 형식의 브리터였고요. 2번은 암기성 소모름에 가까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든 좀 대비를 하고 대처를 하는 연습을 많이 평소에 해놨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얘기 잘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론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한테 요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싶다 이런 내용 있을까요? 앞에 했던 얘기들인데요. 총론을 다 외우기보다는 어차피 핀트가 다르거나 포섭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핵심 키워드들을 발라내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키워드 중에서도 키워드를 다시 잡아서 좀 피라미드 형식으로 키워드의 위계가 좀 세워졌을 때 발상하기가 쉽거든요. 그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GS 예시 답안을 통으로 외워서 시험장에 들어가고 통으로 외워서 GS 보고 이런 식의 공부는 좀 지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론 공부 방법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법규 공부 방법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